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오늘 그 세 분과 또 함께 하는데요. 한 분 새로 오신 분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분 잠시 소개를 뒤로 미루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 숙제를 하나씩 내드렸죠. 뭐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김은지 기자부터 뭐라고 소개하실 거예요? 그때 응모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응모 주신 분 중에서요. 이렇게 유일하게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또 그분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뉴스 마녀 김은지 기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니요. 김연희 기자 소개를 저한테 패러디해 주셔가지고요. 또 정말 외로워도 슬퍼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마음에 진짜 들었습니다. 새벽에 맨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와. 이거를 매일 한다는 게 전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숙취가 있어도 일어나는. 그렇죠. 숙취가 있어도 맞아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뉴스 마녀 이게 좋네. 예, 저는 외로워도 슬퍼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꽂혔습니다. 난 뉴스 마녀가 졸라 좋아요. 되게 외롭고 슬프신가 봐요. 요즘에 새벽 4시 반은 외로운 시간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쨌건 쏠쏠하게 또 출연료 찍히면 또 위로가 되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죠. 아무쪼록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뉴스 마녀 김은지 기자 나오셨고요. 네. 또 윤혜선 에디터는 뭐라고 소개하실 거예요? 저도 혹시 뭐 적어주신 거 있나요? 안 보셨구나. 오,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제 것만 메모를 해왔는데요. 네. 각자 챙기셔야죠. 내가 잠깐만. 보니까 김은지 기자가 다 정리해 갖고 오는구나. 네. 네. 뭐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잠깐만. 네. 뜨죠. 예. 네, 시사인 팟캐스트 다 맡아하는 마타리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독자들은 또 뭐라고 또 윤현선 에디터를 소개할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의외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상은 패션 리더 여기는 동의를 하는데요. 목소리는 자신감 하락이라고 하셔가지고 목소리 자신감 하락이 아니신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패션의 리더만큼 목소리도 제가 이 씩씩하게. 마타리라는 별명만 들으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러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마타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들어. 하지만 마타리라는 말은 여전히 적어주셨어요. 그래요. 꼭 맡아서 해주셔야 돼요, 윤현선 에디터. 네. 저도 외롭고 슬픕니다. 아니, 외롭고 슬픈 사람 모임인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늘 삐삐 기자로 유명했던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네, 네. 김현희 기자가 지금 진주에 취재를 나갔어요. 김현희를 취재 보낸 사회팀장님. 이분이 예전에 이제 딱 여기 시사인에 입사했는데 다 선배들이 너하고 똑같은 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욕일까 칭찬일까. 칭찬이죠. 그리고 둘이 봤는데 너무 많이 칭찬이야. 닮았대요. 하필 옆자리에 앉으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자매인 줄 알겠다. 이샷 아주 훌륭해요. 시사인 사회팀장 우리 MB 사주 100시간 정말 총책임자였죠. 예, 책임자였고 맞아요. 보이지 않는 손. 밤새 보이지 않는 댓글의 주인공. 진짜. 네, 장인호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연희가 자기소개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선배 뭐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 이런 거 어떠냐. 내가 왜 지옥인가요? 모르겠어요. 뭔가 불타는 느낌이래요. 그래요. 네. 뭐 마음에 드셨나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디서도 오면 됐죠. 맞아요. 활활 불타오르면서 이렇게 연기처럼 연기만 남았어. 피어오르는데. 지금 시사인의 최대 틈을 이끌고 계시고요. 예, 맞아요. 지금 가장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고생 바가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고생 아니 고생은 애들한테 외주를 주고 있고요. 아니 내가 방송을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연희를 빨리 진주에. 그렇군요. 큰 그림이군요, 지금 이게. 한 번 나와야지. 이러다가 김연희 기자 대타 자리가 또 몰아내나요? 또 예. 몰아내나요? 야, 너 그만해. 막 이러면서. 지금 사회팀은 은근히 방송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지금 고생 바가지인데 고생은 따로 하고 바가지만 갖고 있는 장인호 팀장.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진짜 제일 많이 애쓰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왜 이러지 오늘 이렇게 미담과 아닌데요? 나 이런 분위기인 줄 몰랐는데. 훈훈합니다. 왜 그래? 진짜 적응이 처음 안 돼. 오셨으니까 잘해드려야죠.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자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뉴스픽 코너인데요. 오늘 이제 역시 뉴스 마녀로 거듭난 김은지 기자가 첫 번째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이제 곧 이뤄진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이제 다시 빨라지기 시작한 거죠. 청와대에서도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왔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북한도 이제 연일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 전문인 남문희 기자가 최근 상황을 분석한 기사가 있었죠. 네, 이번 호에 실렸는데요. 남문희 기자는 한반도 기사만 30년 가까이 써온 전문 기자입니다. 외길 인생. 그렇죠. 네. 네, 한번 모셔야 되는데요. 지금 또 이게 북중러 맞아요. 그 여행 가셨어요. 독자분들과 함께 그쪽에 가서 어쩌다 보니까 또 북러 정상회담을 하는 거기 가장 가까이 가 계세요. 네. 굉장히 느긋한 말투에. 네, 맞아요. 남문희 기자. 네. 네, 또 시사인 내에서는 모란봉 사모라는 별명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시절이 좋으니까 그렇지. 모란봉사 뭐 이런 거 별명이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별명이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네요. 그만큼 네. 남북 관계에 대한 분석이 탁월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오. 이 북한과 통하는 선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농담 비슷하게 해서 오. 모란봉 사모다라는 이야기까지 내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남문희 기자 귀국 못할 분위기가 될것 같은 것 같은데 회사 생활이 좀 불편한 거 아닌가 몰라요. 근데 예. 이제 기사 제목이 보니까 시진핑 손 뿌리치고 트럼프 손 맞잡을까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들어보면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거리를 두고 이제 미국과 좀 더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놓으신 건데요. 네. 그 분석에 기반이 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란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이게 북한의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중요했던 게 하노이 북미 맞죠 북미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내세운 메시지였기 때문에 아주 주목을 끌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북한은 여기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는요 올해 말까지 시한을 제시하면서 한 번 더 북미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 문제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북 제재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게 나쁜 시그널인가요? 좋은 시그널인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뭔가 집착하지 않겠다, 급하게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는데요. 물론 나쁘게만 읽을 수는 없다라고요. 남문희 기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북한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 해법을 마련하자 이런 식의 표현을 바꿔가지고 세 차례나 반복했다라고 네.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파국이 났던 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한 번 더 보자라고 하면서 이 조건들에 대해서 서로가 쌍방적으로 건설적이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통 크게 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왜 쓴 건지 이 속내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재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요, 유엔 제재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한 제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제재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대중국을 겨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해석을 남문희 기자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은 직접적으로 가장 신경 쓴 게 유엔 제재라기보다는 중국의 독자 제재 해제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아도 중국 제재만 풀려도 북한 경제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엔은 여러 국가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당장 제재를 풀기 쉽지 않지만 중국이라는 한 나라만 움직여줬을 경우에 제재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는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국제 무대에 나가려고도 하고 그리고 제재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중국을 좀 더 움직이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하면서 그 이후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결과적으로 졌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긴 셈이죠.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국 눈치를 본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의 중국을 통한 지렛대도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군. 그래서 이제 기사 제목이 시진핑 손 뿌리치고
트럼프 손을 맞잡을까 뭐 이런 의미이군요. 네, 그런데 뭐 외교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사실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렇게까지 파국이 될 거라고는 우리 모두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결실이 네. 쏟아질 줄 알고 지금 네. 종합 선물 그러니까요. 세트인 줄 알았는데 예, 완전 빈털털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어떤 뭐 의미 있는 음. 상황이 생길지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이 생길지는 쉽게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게 있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어쨌건 간에 지금 북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문희 기자의 분석과 해석이고요. 게다가 또 미국과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은 미국의 재선이 내년 11월 달에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점이 있거든요. 특히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오바마와 대비되는 이제 그렇죠. 치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올해 안에 미국이 소위 스몰들이라도 받아가지고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이고 동맹이나 혈盟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러시아의 이런 회담 결과 또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이 외교의 어떤 문턱을 어떻게 넘어갈지 북한이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좀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러 그 국경 기행 남문희 기자가. 네, 남문희 예, 기자 예. 돌아오시면 한번 오시라고. 네, 좀 이제 길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이 사실 얘기를 제가 좀 그 잘 들어야 짧은 될것 기사를 같아요. 읽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편집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워낙 이게 긴 내용이니까 우리의 이런 염려까지 다 듣고 있을 테니까 잘 한번 모시고 정리해서 네, 싶습니다. 깔끔한 정리를 부탁드리면서 남문희 기자의 또 후속 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도 고맙고요. 다음은 이제 장희로 기자. 오늘 네. 또 새로운 A씨로 등극할 것인가 아니면 A씨인가요? A씨인가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니까 좋지 A씨입니다. 않아요. 좋지 않아요. A씨. 역시 이 자리는 김현희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왠지- 애정하시는 거 나 아니에요? 진짜 애정이야 진짜. 우리 김현희 기자 진주에서 취재 정말 잘하고 와야 될 텐데 고생 안 많이 될 것 된다고. 같은데. 김연희 네. 기자 앞에서 또 나경희 기자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다 늘-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네. 늘 옆에 이 일당 사람보다는 사랑은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보고 싶어 거야. 하세요. 그래요. 아, 그래. 우리 김영하 기자는 잘했나? 영화 우리도 좀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안 부르니까 궁금해하고. 알겠어요. 하게 사회팀 화이팅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이제 김현희 기자가 낙태죄 위헌 결정 소식을 아주 잘 전해줬어요. 네, 네. 그 장희로 기자 그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현장을 취재했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낙태죄 찬성과 반대 집회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동시에 열렸는데 그렇죠. 네. 당일에 이제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앞으로 헌법 과정의 갈등을 예고하는 장면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되게 이른 시간부터 이제 베넷 저고리들이 막 헌법재판소 정문에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그 사진 봤는데 좀 기분이 네.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한 7명 정도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몸에 뭐 초음파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나는 뭐 몇 년 전에 태아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 아,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맨 앞에 세운 이 이른바 낙태죄 폐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있었는데 근데 약간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충돌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뭐 이 문제 자체가 막 엄청 뭐 낙태죄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이렇게 간단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도 보고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또 생명의 문제다 보니까 어떤 윤리적인 부분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건드리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좀 영리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저도 학교 다니면서 본 기억이 있고 뭐 성교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낙태죄를 다루는 관련 이제 기사라든지 보면 그 이제 누군지 모르는 자궁 안에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굉장히 둥둥 떠 있는 예. 그 태아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낙태 반대 진영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선전물인 건데요. 네. 말하자면 가짜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태아가 사실은 그 정도 크기가 되려 그러면 임신 후기, 그러니까 24주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실 임신 후기에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고요. 그럼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예, 한국도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예. 시술을 진짜 잘 그럼요. 사람한테도 위험하고 이거는 아이한테도 이제 위험한데 안 임신과 해요.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면 더 잘 맞아요. 알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201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그 임신 중절 경험 있는 여성들을 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5.3%가 임신 초기에 그럼요.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고 그걸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6.4주 차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사진 속에 있는나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태아 모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0.5mm라든가요. 그러니까 세포 모양이 그렇죠. 가깝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면 사람들을 더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죄책감을 느끼게 네, 하고 그쵸. 막. 예. 예. 그것들은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낙태죄를 이야기할 때 뭐 찬성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나 선동적이고 그쵸. 자극적으로 과학적이지 예, 않은 그런 가짜라는 걸로 게 정말 문제인 그래서 거잖아요. 가짜 예. 뉴스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긴 이제 현장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아, 진짜요? 네, 이러면 서로를 어떻게 엄청 하겠다는 그 거예요? 이야기를 진짜. 하시면서 독려를 하고 가시는데 근데 이걸 이제 좀 그냥 그 저분들이 그냥 쉽게 하시는 말로 넘기기에는 사실 얼마든지 또 정치 지형에 따라서 번복될 수 있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헌법재판관에 이제 그 대통령, 정부, 그다음에 대법원장 맞죠? 그렇죠. 그 김명수 대법원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3명씩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정권에 따라서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에 그렇죠.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낙태가 합법이라고 판결은 나긴 했지만 임신 중지 자체가 당연한 권리로 또 받아들여지는 거는 문화의 문제인데 이게 엄청난 또 거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이런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정치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이건 또 되게 다른 문제인데 이거에 따라서 또 여성들이 손에 쥐는 결과도 좀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그 낙태가 이미 합법화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술 받을 수 있는 병원 자체가 굉장히 찾기 어렵고요.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그 전국에 12군데인데 심지어 수도인 암스테르담에는 병원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정병원에서만 수술이 좀 가능한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권리 자체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합법은 됐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시도들은 좀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이번 기사에서 다룬 게 이제 주로 미국 사례였는데 이제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이제 73년에 아예 없어졌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해에만 500건이 넘는 이제 그걸 무력화시키려는 입법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일종의 입법 작전처럼.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둬서 임신 중지를 조금 더 이제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그렇죠. 미국도 이제 클리닉을 막 방화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도 이제 낙태죄 폐지까지 66년의 그런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이 길이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떨쳐버릴 것인가가 네. 또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4월 15일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낙태죄 관련한 개정안을 냈는데 네. 여성계가 비판했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임신 초기죠. 14주까지는 이제 어떤 사유 없이 당사자 요청에 따라서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임신 중기까지더라도 이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지가 가능했던 5가지 정도 이유가 있거든요. 뭐 강간이라든지 우생학적 이유라든지 근데 여기에 이제 사유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인 사유로도 임신 중지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 22주까지는. 근데 이게 좋은 법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주수, 사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신 중지라는 거를 여성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의 틀에서 제한을 하고 또 이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그걸로 이제 벌을 가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기존이랑 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좀 여성계 입장이고요. 근데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법이 통과된다는 게 원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그쵸. 거의 없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여야가 또 조율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대부분 내용이 후퇴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여성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지금 10을 주장해도 결국은 이제 될까 말까인데 이제 오라도 좀 얻을까 말까인데 정의당 개정안이라는 게 지금 이제 처음부터 약간 5 정도만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이제 입법 시한 자체를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중간에 또 총선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예 좀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 좀 뭉개는 방법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2010년에 그 프로라이프 의사회라고 이제 낙태 의사 고발했던 이 산부인과 의사들 모임이 있거든요. 이 전에는 사실상 되게 사문화된 조항이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헌재가 2021년 1월 1일까지는
그때까지 이제 법 못 만들면 관련 조항 다 효력 없어진다 이랬으니까 그냥 그때까지 좀 버티는 우리도 뭉개는 것으로 버티는 게 방법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사유나 주수를 정하는 개정안이 굳이 나왔어야 된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낙태죄 관련한 논의에서 저는 이런 단어가 되게 이제 생경한데 재생산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좀 궁금해요. 이게 제가 이제 뭐 꽤 낙태 관련해서 취재를 좀 오래 했었는데 네. 이제 한 활동가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제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어떤 정의가 아닐까 싶은데 재생산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다음 인간을 이 세계에 데리고 오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저도 오. 그 얘기 듣고 너무 감탄해서 메모를 많이 했었는데 실적 동그라미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이 다음 인간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사회 제도, 문화, 가치라고 하는 거를 다시 또 생산하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의 몸에서 시작하지만 어쨌든 여성의 몸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정의하기로는 이제 재생산권이라는 거를 뭐 평등하게 성적 관계를 맺을 권리, 출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권리 이런 어떤 자유권, 사회권의 한 패키지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낙태를 얘기할 때 마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이제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해왔던 어떤 시민의 재생산권을 돌려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비범죄화 된다 아니다, 합법화 된다 아니다를 넘어서 그렇게 될 때만이 어쨌든 재생산권이란 용어가 좀 이야기될 때만이 어떤 생명권 자체도 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 출발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어느 시인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것은 정말 온 우주가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 아까 장희로 기자가 준비한 멘트가 재생산권 자체가 한 사회의 제도, 문화, 가치를 생산하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일 수밖에 없는데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에서 시작하지만 여성의 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생산권은 평등한 성적 관계를 맺을 권리, 출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권리 등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자유권과 사회권의 한 패키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낙태죄를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자주 나와. 뭐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사회적 자매끼리 서로 칭찬하고 말이죠. 인원서 에디터 네. 마음에 안 들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권력자가 저라는 거를 지금 잊지 말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섭네요. 갑자기. 인간이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다른 재생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의 재생산권, 방송의 재생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마타리가 알게 되셨습니다. 이게 정말 낙태죄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논의를 깊이 있게 이렇게 건강권 측면에서도 또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재생산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서부터 태어난 페미니스트라고 했는데 뛰어나온 건 아니라고요. 돌아온. 지옥에서 나온? 네. 모르겠어요. 연애 어쩌면 이상한 거 하여간 뭔가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나온 아니, 그죠. 뭔가 이렇게 어쩌면 불구덩이 느낌으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여성 우월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여성들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우리가, 나와보려고. 예, 정말 이런 약자와 소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건데 이런 따뜻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길 바라고 그런 점에서 가장 인간적인 우리 장희로 기자. 정말 인간적으로 생겼잖아. 네가 늙으면 나같이 돼. 완전 좋아. 네, 알겠어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의 재생산권을 갖고 계시는 유련선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은 뭘까요? 아, 예. 저는 지난 2017년 11월에 있었던 한 네.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위치한 한 특성화고의 졸업반을
있던 학생이 네. 현장 실습을 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민호 군 이야기인데요. 네, 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냈네요. 네. 이 이민호 군이 숨진 뒤에 교육부가 이제 각종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 발표 후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 조건이 좀 나아졌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는데 이민호 군, 고 이민호 군 사건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정말 어린 친구들이 꿈을 갖고 현장 실습을 하면서 이 정말 안전 불감증에 이렇게 희생됐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교육부가 좀 대책을 마련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예, 그 특성화고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제 학교 측에서나 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래도 취업률일 겁니다. 아무래도 특성화고는 이제 졸업 후에 뭐 대학을 진학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이제 취업을 많이들 할 테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제 좀 무리하게 취업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새로 발표했던 대책에서는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보완을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학생을 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시킬 수가 없고 네. 대신에 직무 능력의 등급에 따라서 최장 12주 동안 학생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현장에 투입시키고 채용하도록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지표에서 뭔가 이렇게 안전을 좀 생각하고 그 이렇게 직무 교육도 시키고 이런다는 거 보면 조금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이제 방지도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아, 예. 그러니까 현장 실습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절차가 좀 까다로워지게 된 거잖아요. 네. 바로 아이들을 투입시킬 수 없고 네.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하려는 회사들이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요. 실제로 2018년에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률을 보면요. 65.1%로 전년보다 9.8%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취업을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거고요. 아니 안전하게 직무 교육을 해서 그 제대로 그 일도 가르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데 이 취업률은 취업률인데 특성화고 학생들의 근무의 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게 수치가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근무의 질은 한계 노동 환경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 아, 예. 그 사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지 못한다. 이거는 옛날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요. 사실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예. 오히려 이제 취업만 더 못하게 되는 그러게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기사의 사례로 등장한 한 학생의 경우를 보면요.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취업을 하려고 일주일에 40개씩 이력서를 넣고 그중에서 30여 군데서 이제 면접을 봤대요. 그러고서 총 7군데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모두 처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성이 떨어지는 복수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멀티 업무라고 기사에는 나오는데요. 말이 멀티지 잠 그러니까요. 온갖 일을 다 말이 한다는 표현이 거지.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이 멀티 업무를 강요하거나 아유. 그러면서도 최저 시급조차 주지 않는 이런 직장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식당 그 구내 식당 비용 줄이겠다고 직접 국 끓이고 밥하라고 직접 밥을 하라 그랬대요. 하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진짜 정말 이런 걸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말을 하기도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뇌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는지 진짜 그리고 이제 20살도 안 된 친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모양이면 어. 참 어른들 어른들을 믿을 수가 입장에서는 없을 뭘 더 잘하라고 이야기할 수 아니, 있을까? 자기네 집 아들 딸들이 그런 데 가서 일한다 맞아요. 그렇게 일을 딱 시킬 수 맞는 있을까 말이에요. 싶어요 진짜. 그러면서도 이제 비정규직인 거는 뭐 당연할 테고요. 그래서 경기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현재 비정규직이고요. 10명 중에 5명은 작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받았다. 혹은 잡무를 시킨다. 수당을 미지급 또는 강제노동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유 참
근데 이제 이런 실태 조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그전에는 아예 이런 조사조차도 없었던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번에 이 기사가 소개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이 조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2017년도의 이민호 군 사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 2016년에 있었던 구의역 그 스크린도어 사고, 네. 예,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조사가 진행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 조사를 담당한 김성호 노무사는 본인의 전공과 맞지 않는 직무인데도 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리하게 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학생들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승진이 제한되거나 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2019년 현재 이제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25만 명 가까운데요. 이번 조사를 이제 계기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좀 노동 조건에서 이렇게 그 차별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고 개선될 수 있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네, 너무 예. 아프더라고요. 네. 아까 김은지 기자도 있지만 사회 첫 경험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 근데 사실은 이게 특성화고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학을 맞아요. 가야 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낙오되고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이들에게 정말 안전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호 그 김영화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각각의 그 친구 3명이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고 사례가 쓰여 있는데요. 그걸로 읽어보면 훨씬 더 좀 생생하게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것들이어서 꼭 이번 지명 기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 뉴스의 마녀 열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죠. 네, 열연이 느껴져요. 구독해 주셔야 되고 정기 구독. 정기 구독해 주시고 또 이 잡지를 통해서 시사인을 통해서 정말 기자들이 땀 흘려서 현장에서 숨은 이야기 또 그때 못 들었던 우리가 못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사인 좀 정기 구독 꼭 좀 해주시고 팟캐스트 구독, 좋아요, 알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희로 기자가 지옥에서 뛰쳐나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내 기사가 점점 뭐 돌아오고 지옥 그러니까 아까도 그냥 뛰어나왔다더니 이제 뛰쳐나와. 지옥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 지금. 사회팀이 하는 게 다 지금 거의 그런 그러니까. 거라서. 네. 나 진짜 약간 지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현희 기자 좀 잘해줘요. 알았죠? 아니 아직까지도 예, 취재가 잘 안 됐다고 보고를 좀 전까지 받아갔고요. 얼굴 굳는 지금 거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화를 내고 계셔. 애들 좀 풀어두라고 좀. 응원합니다. 야 지옥의 마녀는 여기 있네. 데스킹 마녀.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세상은 시사인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시사인을 통해서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시사인 정기 구독 여러분 강추 고맙습니다.